네,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로 인한 재확산 우려는 없는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 해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려니까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또 걱정도 되고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있었고 이제 10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걸 전면 해제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시간이 몇 시든 간에 자유롭게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는 이제 299명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이 제한도 없어지는 것이고 종교시설, 이 일상적인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70%까지로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의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는 이제 착용을 당분간 이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2주 동안의 방역 상황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전면 해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사적 모임 인원 그리고 마스크 이 부분을 좀 주시하셨을 텐데 일단은 마스크는 현행 유지고 이제 야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주 뒤에 재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좀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외 마스크도 이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 때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할 것인가가 이제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미진단된 확진자도 여전히 많고 또 앞으로는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택 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이제 권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확진되신 분의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은 있겠는데 예. 당연히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감염 전파 위험성은 낮지만 아직 근접 거리에서는 충분히 전파 위험성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으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고위험군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위험군의 사망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차 접종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한 2주간의 추세를 보고 이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실외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좀 구분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도나 규칙으로 참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때 전파 위험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해제를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더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강제적인 의무화 조치는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예.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공고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2주 뒤에 또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일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영화를 볼 때는 팝콘을 먹으면서 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었죠, 아무래도. 25일부터는 이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장에 가면은 이제 야구를 보고 응원하는 것이 본질이긴 하지만 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즐겁게 야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치킨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것을 왜 18일 날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놓고 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식을 자유롭게 지금도 일정 부분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취식을 자유롭게 이제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의 취식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비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여기가 이제 확산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이제 상존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예. 이런 환기를 어떻게 해라든지 등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거리두기 전면 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겠다 이런 판단 배경에는 사실 유행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나 감소 추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당연히 배경에 있을 겁니다. 앞서 교수께서도 아직은 그래도 확진자가 좀 있으니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쭉 이어지고 있고 그 감소 폭도 지난주에 비해서 그 2주 전보다 더 감소폭이 더 많은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미크론이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나 치명률 위험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을 했고 예. 여전히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또 이제 오미크론 시대의 어떤 우리 치명률 같은 것도 해외의 어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됐고요. 예.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안착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행기에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를 떠나서 우리가 얼만큼 준비를 대응 체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을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특히 후유증이라든지 재감염률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완화 이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측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완화 과정에서 좀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군 분들의 사망이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현재 이제 4차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4차 접종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 이제 이스라엘 자료가 좀 이제 급하게 6주밖에 추적한 자료가 아니긴 하지만 4차 접종의 근거가 이제 좀 보고된 것이 있어서 예. 4차 접종이 도입이 되면 고위험군의 추가적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고위험군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팀을 파견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예 사전에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이런 요양시설의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예. 또 아니면 현장에서 제안들을 좀 많이 청취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지역사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종교시설에서 인원 제한이 좀 해제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제 그런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특히 고위험군 고령층 어르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시설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제는 됐지만 우리가 좀 대면 종교 참여 인원을 좀 제한한다든지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자체적인 방역 수칙 준수 노력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노력해서 병행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유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요. 이제 확진이 되고 격리해제가 된 이후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확진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기침이 계속 나와서 이것도 후유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상당수가 후유증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수준까지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증상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침도 있지만 기침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피로감 또는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만 이제 후유증이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찾아오는 경우들이 또 많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의 어떤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러모로 치료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뭔가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양상들인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부터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정확하게 또 이 정의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거겠죠. 그걸 예.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만 이 증상들 중에 어디까지를 그러면 정확하게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것이고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진단의 대상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기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진단과 증상이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고 또 구체적인 치료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전무한 상황인지 아니면 뭐 약간 나와 있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이미 코로나 많은 확진자를 경험한 해외에서는 많은 그 연구들과 지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별로 후유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백신 접종 상태별로 차이가 있고 예. 또 후유증의 어떤 종류, 침범하는 기관, 또 나타나는 어떤 어린이라든지 또 노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원인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심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영향까지 다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학제적인 장기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해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향후에 심내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생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질병 위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 분류 진단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먼저 이제 확실히 이제 분류를 해줘야 그 동네 병의원에서도 좀 구체적인 대응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그러니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일단 진단명이 이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명을 붙이고 또 검사라든지 일단은 다른 질병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초기에 적절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 예. 또 어떤 후유증의 종류별로 이제 신경계인지 아니면 내분비계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또 검사를 좀 통해서 교정 가능하거나 또 어떤 중재도 약물적 중재뿐만 아니라 비약물적인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중재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그동안 개발된 지침들을 참조하고 또 우리나라 현황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가 치료 가이드라인, 예. 임상진료 지침을 만들어서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그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분류가 잘 되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25일부터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이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근데 4주간 이행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착의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행기 중에는 확진자가 됐을 때 신고 기간이 예. 원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인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만 바뀌고 예.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다만 한 달 후에 이제 이 안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진이 됐다고 해서 집에만 일주일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은 이제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택 치료 체계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는 체제로 이행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또 진료비라든가 그리고 생활 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예. 하지만 일부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수단들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병원에서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챙겨가지고 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병원별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한 개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지원도 하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좀 이제는 이 원래 우리가 대응하던 전염병에 대해서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어떤 수준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국면이 될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약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상황인데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처리를 할 것이냐, 이 가격을 뭐 지원하는 방식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이행기 동안에 나름대로의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진료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감염병의 특성상 의료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과 또 사회의 경제 사회적인 피해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한데 또 이제 본인 부담이 없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어떤 의료의 과다 이용, 그러니까 입원을 더 한다든지 뭐 약을 더 드신다든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데 극히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약이 무료가 되면은 감기약 같은 증상 완화제를 조금 과도하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제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적정한 자기 부담금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의료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제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국민 입장에서 세금을 더 내든 의료보험료를 더 내든 그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보장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든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예. 하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는 계속 좀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언제쯤 전환이 되면 적절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 감염병 대유행을 통해서 좀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을 잘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일상 의료 체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접종에서부터 또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상담, 또 확진됐을 때 조기 진단과 또 치료, 또 확진되시고 나서 후유증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종의 예. 플랫폼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단골 의사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떤 1차 의료 체계를 보다 조금 좀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의원들끼리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와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또 이런 팀을 이룬다든지 의사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능숙한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뭐 약사 이런 분들이 예. 같은 팀 기반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감염 관리를 할 때 너무 밀집도가 높고 또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감염 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이런 관리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두 분께 각 3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전면 해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엔데믹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 사실 기대할 문제인가 그것은 조금 뭐 슬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은 풍토평화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코로나19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고 그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확실한 것은 그런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유행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 감염병의 중증화 위험이 좀 감소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풍토병이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기준을 정하고
명칭을 부르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 전파력이라든지 면역 회피력이라든지 또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든 그 특성에 맞는 우리가 대응 체계를 미리 지금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노력은 매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